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조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네, 사실 제가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그 온라인 강의를 많이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 준비한 거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95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로봇 연구 시작해서 마이크로 마우스, 그리고 마이크로 마우스가 너무 이렇게 기술이 정점에 올랐을 때, 대학교 4학년쯤에 저는 사족으로도 한번 마이크로 마우스 하자 그래가지고 네발이라는 앱도 만들고, 석사는 금호공대 그 성영희 교수님 밑에서 소형 이족 로봇으로 축구하는 키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가서 그 마루아라 이제 초기 프로젝트에 막내로 참여를 했었고요. 위촉연구원으로. 그리고 저기 지금은 키로로 바뀌었지만 예전 포항진흥로봇연구소에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다가 2011년도 지금 현재 생존으로 옮겨서 그 다족형 로봇 진풍을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속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압 로봇 연구실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다음에 하기 어려운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대신하기 위한 로봇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 그 강의의 내용도 이 관점에서 뭐 다양한 로봇들이 있겠지만 요 관점에서 좀 제가 고민했던 사안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좀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과 위험 사이에 로봇으로 이 분리를 시키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저희 실험실을 이제 새로 셋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면지에 이제 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바위로부터 새알,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려면은 그 무거운 물체도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생명을 다루는 정교한 작업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려 그러면 그 험지에 로코모션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대부분 자립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봇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과 제어,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로봇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목표를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 유압 로봇 연구실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저희는 연구원 저를 포함해서 6명과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해서 6명의 학생이 함께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을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 실험실 제가 이제 아까 2011년도 여기 와서 진풍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과제 2년 남겨두고 제가 투입을 했고, 이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논문을 위한 챔피언 데이터가 아니라 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 뭐 몇천 번의 발길질을 당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제가 유압 로봇에 빠져들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이제 굉장히 얇은 다리로 제가 70kg인데 저를 태우고도 그냥 보행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유압으로 로봇을 좀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10몇 년째 유압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과제가 이제 저희가 그 플랫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유압이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로봇에 쓰기 위해서는 제어 기술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어 기술을 통한 그 산업 과제를 해가지고 그 모바일 유압 매니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그 원격으로 어떤 위험 작업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고, 요 다음 과제로 산업 과제에서 이제 재난 대응 특수 목적 기계를 연구했습니다. 이거는 6m짜리 팔이고요. 그 6톤에 해당됩니다. 이런 그 양파형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뭐 매릭의 다양한 강의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좀 토론의 장은 좀 어렵겠지만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이론적인 거는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박사님들이 먼저 잘 하시니까 저의 고민을 한번 이렇게 털어놓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원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시대라는 이 화두가 던져졌는데요. 저도 2019년도에 그 육군에서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를 열면서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뭐 3차나 4차랑 별반 차이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뭐 다들 너무 요새 이슈가 돼서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건 이겁니다. 그 과거는 간의 수공으로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었는데요. 1차가 이제 전기기관, 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던 거고, 그 다음이 2차 산업혁명이 이제 포드차의 컨베어 시스템이 바뀐 거죠. 생산 시스템이. 그리고 3차는 여기에 이제 자동화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로봇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지금 현재 4차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저도 한참 했고, 뭐 3차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그 엔지니어적인 마인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공장 안은 그대로지만 사실 공장 밖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대표적인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사실 컴퓨터를 손아로 옮겼을 뿐인데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미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보는 건 스마트폰이고 밤늦게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것도 자기 전까지 보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 휴대폰은 집에 두고 가도 상관이 없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떼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스마트폰을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마치 내 장기가 떨어져 나간 어떤 그런 고통과 또 느끼기도 하는데요. 진짜 그 정도로 이게 좀 밀접하게 우리 몸에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라는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진짜 실감을 하게 되고 이거는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 안은 그대로지만 공장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불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한 게 이제 알파고고요. 사실 뭐 더 이상 뭐 말씀을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실 거라 알파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그 공학을 하지 않는 로봇을 하지 않는 분들은 많은 두려움을 겪었지만 뭐 제 주변이나 전로를 포함해서 뭐 저것도 그냥 바둑 두는 거고 어차피 체스도 했었는데 좀 더 똑똑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나와버렸죠. 이게 올해 뭐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그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이 로봇을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무덤덤하게 잘 쓸 생각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로봇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제가 2019년도에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보행 학습하는 걸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얘는 뭐 다이나믹스나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고 아예 자기 관절 구조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냥 목적지만 준 겁니다. 무한정 반복을 하면서 이런 지금 험지까지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요. 이걸 좀 더 공학적으로 한 게 이제 카이스트 황보재민 교수님이 그 스위스 ETH에 있을 때 이제 했던 건데요. 2000대에 애니멀을 리얼타임으로 돌릴 정도의 시뮬레이션 그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게 리얼이랑 그 알고리즘이랑 시뮬레이션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주변에 로봇 하시는 분들한테 학습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제 주변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동역하게 해가지고 로봇을 제어했는데 한 달 된 석사회가 학습하더니
걔가 더 잘 걷는 걸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멘붕이 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아직 그 한계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이 발전 속도를 보면은 저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로봇의 정의를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4차 산업혁명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는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로 나오기 위한 매개체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알고리즘은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어떤 뭐 영화 같으면 뭐 날아다니는데 현실 세계로 나오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알고리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센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왔던 위험으로부터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한 로봇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대신하거나 이제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형 환경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로봇이 저희도 알다시피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사람을 대신하기는 아직 기술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람이 더 대단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 로봇은 잘해야 된다.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그 공장에서의 자동화나 이런 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몇 년 또는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네. 혹시나 동영상을 이렇게 스킵하다가 이렇게 저거될까 봐 스킵 어떻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잘하시는 동영상이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뭐,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이 아틀라스가 2009년도에 빅독의 허리를 잘라서 발목만 붙여서 걷기 시작했던 데가 2009년도인데 2022년도에 벌써 이거 2023년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보슨 다이내믹스에도 처음에는 제어로 하다가 하드웨어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인가 17년도부터는 AI 하는 사람들을 엄청 뽑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크 레이블트도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제어로 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학습이나 뭐 이런 걸로 박사학위를 했지만 제어로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AI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동영상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자신감이죠. 자존감이 매우 높은 보튼 다이내믹스를 할 수 있는 예,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 많은 로봇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페일 동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넘어져도 부서지지 않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그게 40년, 거의 198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40몇 년에 쌓인 어떤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로봇이 넘어야 할 산을 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요.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람을 대신하거나 함께 하려 그러면 결국은 사람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사실 로봇은 어렵죠.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로봇을 연구하고 생체 모방 로봇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간에 대해서 더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 모빌리티나 어떤 작업이라든지 그 학습 능력이라든지 사실 몇 개만 가르쳐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라 시스템 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피 대비 엄청난 힘을 내는 거, 한 팔로 자기 몸을 버티는 거, 그리고 밥만 먹으면 힘이 나는 거, 그리고 밥을 안 줘도 며칠을 간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을 힘을 다하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런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이 많은데 그 엄마들의 그 모성애에서 발현되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 로봇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기계적인 거는.
딱 설계된 대로만 움직이고 사실은 그 설계된 것부터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로봇은 한계는 바로 이동 조작을 위해서는 지능이나 액추에이터 파워 부분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로봇이 넘어야 할 산을 제가 넘어야 할 산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AI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제어하거나 뭐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원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드웨어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 저만의 탑시크릿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모빌리티 문제. 야지에서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모빌리티 문제와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문제. 이게 뭐냐면은 단순한 어떤 정해진 타스크가 아니라 사람이 보면 계속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손이라는 거와 그 지능적인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몇 가지 하면은 그 자기가 응용해서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텐데 저는 이 매니플레이션 부분에서의 그 알고리즘보다는 그 알고리즘이 잘 되기 위한 어떤 어니븐 타스크를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한 핸드와 로우 팔 이쪽 부분에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탕이 되려 그러면 사실 이 액추에이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이제 심장과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니븐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결합과 병합, 그래서 트랜스포밍, 변신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풀어보자라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매니플레이션 부분은 아무리 이제 지능이 뛰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에다가 100%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위드 휴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어라는 부분 이게 이제 잘 움직이기 위한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그 진풍하면서 느꼈던 그 유압과 또는 새로운 액추에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사실 어떤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저의 어프로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컴바인과 머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는 이제 국방 로봇도 하고 재난 대응 로봇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웃도어죠. 아웃도어인데도 오프로드고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화는 대형화 복잡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로봇 관점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계속 족형 로봇을 해왔었으니까요. 이제 족형 로봇을 계속 고집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보슨 다이나믹스가 이제 LS3를 빅독에서 넘어가서 LS3를 군에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속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대 10km인데 사실 사람들이 좀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더 빨리 달리거든요. 병사들이 작전할 때는. 이 부분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빨리 달리려다 보니까 엔진을 큰 걸 달고 그래서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해 있을 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정지했을 때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용성 문제도 있는데요. 쟤를 이제 어디 데리고 다니려다 보니까 사람은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특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는데 막 산에서 고장 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기가 회수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도 지금 2014년도에 민폐 이후 전력화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슨 다이너스 와이드 캐시라고 해서 고속으로 평지 기동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고속 기동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죠. 그리고 테스트 버전으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발 징후가 없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전기 유압으로 넘어갔고 아틀라스가 나오고 이게 스팟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속도하고 소음은 이게 소음이라는 게 파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을 크게 달고 뭐 아니면 모터를 큰 거 달기 때문에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제 자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운용성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작전 지역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험지에서도 작전을 수행을 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봤더니 실제 이제 임무를 보면 미션을 보면 처음 이제 스타트 지역에서 가면 평지를 쭉 고속으로 이동하고 험지를 지나서 또 평지를 가다가 또 험지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어 이렇게 된 이유가 보면은 복합 지형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제 어려운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평지 기동과 험지 기동이 혼재해 있는데 어 바퀴나 트랙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나 이런 데는 잘 가죠. 야지도 일정 부분 평지나 이런 데는 잘 갈 수 있는데 이제 험지에서의 어떤 단차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고 적형 로봇은 이쪽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여기가 이제 매우 느린 거죠. 근데 이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쓰기 어렵다는 거고 그 둘 다 만족하는 게 사실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휠들이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그 굴삭기가 물론 바퀴 달린 애들이 이제 바퀴 달린 애들은 한 뭐 시속 40, 50km도 나오고 60km까지 나오는데 얘가 트랙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죠. 잘 가죠. 근데도 사실 이 팔이 없으면 단차나 이런 데 흠집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 회전할 때 보면 그 뭐 이렇게 산하에서 이렇게 굴삭기 작업하다 보면 계속 그 잭업이라고 하는데요. 팔로 한쪽 트랙을 달아서 회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측면 장애물 때문에 회전이나 어떤 조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뭐 아까 레거드 로봇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5월 주제가 뭐 챗GPT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 좀 약간 쉬워하는 코스로. 네. 4km를 달리고 성도 경사를 올려서 있고 자체 중량 100kg. 이렇게 제가 보행 로봇이라고 안 했고요. 그냥 이 적재 중량 이 로봇을 좀 설계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뻔한 말 하더라고요. 뭐 뻔한 말 하다가 이런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줘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4개인 4개의 바퀴가 각 다리에 부착된 로봇을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후에 질문한 게 이걸 질문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에너지하고 운용성하고 적정성을 고려하면 바퀴 달린 애들이 미국에서 먼저 뮬이라고 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 타이거 X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있죠. 근데 이거를 좀 공학적으로 분석을 물론 이렇게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공학적 분석하면은 이게 이제 애니멀이 바퀴 달고 걸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그냥 거의 바퀴로만 해서 그 바퀴를 옮겨 다니는 팔로 사용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리를. 그런 어떤 액티브 서스펜션과 바퀴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팔로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X나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 그 롤러스케이트 타고 뭐 계단이나 이런 데 갈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거 있고요. 그러다면 여기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얘가 브레이킹이 돼야 되는데 잘 걸으려 그러면 그 브레이킹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거고. 근데 또 이제 ETH에서는 이걸 학습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제 결론이 맞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 바퀴 끝쪽에다가 다리 끝쪽에다 바퀴를 달면은 용량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바퀴를 아주 큰 걸 달면 이너시가 커져서 보행에 불편할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 한계가 있고 우리 국내도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관절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3개가 있다가 1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거 없애고 지금 이제 그 군에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계속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디프런 차동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이 축 부분에 관절 부분에 엄청난 그 부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기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 나가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사실 타이거 엑스를 조금 부수하면은 이렇게 얇은 다리로 이 들어오는 하중들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 타이거 엑스 잠깐 보면 여기는 조향을 별도로 이렇게 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절을 많이 넣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제 저희가
아까 챗GPT처럼 뭐 이러려면은 그래 다리랑 바퀴 그러니까 얘는 험지 기동이 되고 얘는 고속 기동이 되면 얘 두 개 붙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대부분 머지하죠. 이 부분이 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형상도 머지가 되는데 어떤 능력에 대해서 합쳤을 때 보행 성능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험지 기동, 고속이 있으면 적절한 점에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AI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어, 예, 형상학적으로 이제 붙이니까 기능적으로도 중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주행 역할도 해야 되고 바퀴가 보행 역할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결합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 콤바인 방식으로. 몸에 붙어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내가 앉으면은 휠로 갈 수 있고 쓰면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바인 앤 머지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험지에서는 보행으로 가고 길에서는 굳이 이게 걸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거리는 견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맞습니다. 이게 싣고 내릴 필요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복합 거동 이제 다시 머지가 되는데요. 컴바인에서 다시 이제 기능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머지를 할 수 있는 게 복합 거동이 뭐냐면 제가 이제 주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뻘배 보시면 됩니다. 뻘배 이제 어머님들이 보면은 다리를 하나 하고 발로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또 복합 거동의 예시가 있습니다. 리어커. 바퀴와 다리를 통해서 많은 데를 갈 수 있죠. 이게 저는 이제 하고 이제 요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나면 이 복합 거동이라는 이 부분을 알고리즘적으로 그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휠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안정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실 텐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 휠체어로 이런 산악길을 다니더라고요. 통바퀴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산악용 세그웨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제 고추 서 있는 타입이고요. 메스가 위에 있는 타입이고 저희는 카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길쭉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짧고 요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메스가 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할 때 기울어져도 별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경사가 올라왔을 때 닿지 않는데요. 저희는 이게 앞뒤로 길기 때문에 경사에 닿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리니어 모션,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세그웨이는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기울어도 얘가 닿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니어 모션을 넣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게 휠체어에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해서 이런 오프로드에서의 저희가 트랜스포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실험한 게 이겁니다. CF 만들었고요. 그래서 평지에서 가속할 때 수평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경사면 올라갔을 때 위치 컴pen세이션 했을 때는 이제 해주면 가만히 서 있는데 왜냐하면 정지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이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고 뭐 이렇게 외란에 1km를 갑자기 던졌을 때 얘가 이제 수평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 이런 단차에 있을 때 얘 리니어 모션하고 바퀴하고 이 컴바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지 해가지고 기능으로 해서 자기가 바퀴로만으로는 넘지 못하는 단차도 극복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아래의 최종 논문 리뷰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좀 급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니플레이션인데요. 매니플레이션은 제가 아까 위드 휴먼하고 바이오 인스파이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비정형 환경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인간의 지능과 로봇의 작업 능력을 합쳐서 접근하자.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직관적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생체 모방이라는 문제,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이라는 게 저는 이제 내 팔, 내 손 움직이듯이라는 어떤 좀 가장 쉬운 말로 제가 지금 풀어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팔을 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배웠을 거고 자기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직관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러려면은
이제 잘 보여줘야 되고, 잘 느끼게 해줘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명령을. 그 다음에 이 명령대로 얘가 잘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예, 이 네 가지 쪽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직관적이라는 말이 저는 이거였거든요. 이 리포터가 처음 앉아서 연습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 앉고 제가 이 폐기노를 한번 해보세요. 저 로봇 팔만 보고. 그랬더니 사실 저희보다 더 빨리 넣더라고요. 저희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약간 멈칫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진짜 저 말만 듣고 그냥 저 끝만 보고 이렇게 싹 넣는 걸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함을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직관적이라는 거고요. 네. 저희 진풍에 로봇팔을 달아서 이런 정교한 작업까지 하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재난대응 특수목적 기계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원격 제어 장치로 해서 이 팔을 움직이는 여기에 이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굴삭기가 뭐 붓글씨도 쓰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방서에다가 5톤 굴삭기를 제공을 했었는데 소방관 분들이 굴삭기를 잘 조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기구와 자쿠비안을 사람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이스틱이 속도 명령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속도 기구학을 사람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면허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소방관 분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고. 근데 이거에 제가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는 저희가 이 과제하고 이게 뭐냐면 건설기계 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 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로봇처럼 설계를 하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굴삭기처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알고리즘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제가 좀 그걸 좀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과제 한 6개월 남겨놓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게 이 손목입니다. 사람 손목처럼 움직여야 되게 왜냐면 그 사람이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의 작동 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걸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에 철근을 굉장히 미세한 작업도 6m짜리 발이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생체 모방 설계, 제가 아까 위드 휴먼과 바이오 인스파이드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압 기반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요구 사항이 이거더라고요. 자체 중량 대 가반 하중이 거의 1대1인 로봇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산업체 요구가 있어서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목처럼 그러니까 사람 손목 작동 범위를 가지면서도 지금 가반 하중 20kg를 들 수 있는 육자에도 로봇팔입니다. 이거를 저는 조금 이제 협동 로봇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요. 무거운 로봇이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이 대차에 실려오면은 모바일 로봇이 실려오면은 로봇팔이 이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거는 로봇이 들고 정교한 작업은 사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코업을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라진다. 이런 관점에서도 유압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추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건 좀 함께 우리 로봇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좀 할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유압 로봇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액추에이터라는 게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로봇 설계할 때 모터 감속기를 기본으로 잡아놓고 그게 이제 뼈대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예. 로봇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마루아라에 참여하면서 2004년도 6년 참여하면서 보니까 이때 DC 모터랑 하모닉 드라이브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브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도 좀 안 좋고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를 쓰다 보니까 효율이 저하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직결타입 모터 2006년에서 제가 만든 이 모터 드라이브까지 다 제가 만든 건데 전류 제어로 바꿨고 커런트 컨트롤러로 바꿨고 그다음에 모터하고 하모닉 드라이브는 직결로 그리고 여기 진짜 중요한 정성을 다한 조립 이거를 누가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완전 바뀌거든요. 마찰이나 이런 특성들이.
그래서 정성을 다하주려 하니까 이 부분이 저희 배준 박사님이 저한테 알려줬던 자코벤 트랜스포즈 이 부분이 잘 구현이 됐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이나 이런 중력 보상이나 영토크 제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전류 제어를 해가지고 이게 잘 했었었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모닉 드라이브의 그 마찰이나 외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반응 더 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 센서를 직접 만들어 봤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재현화 성능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기가 어렵고, 예,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는 문제. 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여러 축에 붙인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약간 챌린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아예 그냥 그러면 하모닉 드라이브 안 쓰고 효율을 굉장히 높은 유성치차로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유성치차는 좀 길쭉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박형 타입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유성 2단 그 컴파운드 기어를 써서 그 요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었고요. 100대 1짜리를 그 하모닉 드라이브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100대 1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아까 말씀드린 진풍으로 옮기면서 이게 자립형 로봇에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몇 년째. 그래서 이제 이게 로봇 관점에서 뭐 유압이 그 우리 교과서에 배우는 뭐 힘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로봇 관점에서 좀 이게 좀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자립형 로봇에서 큰 출력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굴삭기 보시면은 요만한 동력원으로 이만한 팔을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관성력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거를 로봇 팔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모터가 여기 직접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모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또 모터 기술도 엄청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또 이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압을 쓰게 되면은 파워팩에서 각 관절에 필요한 이 와트를, 모터는 100와트, 50와트, 30와트면 이 100와트에 최소 60%는 얘네들 드는 데 쓰죠. 그 40와트 정도밖에 못 쓰는데, 그리고 이 100와트를 얘네들한테 줄 수가 없고 얘네들 50와트 일로 줄 수가 없는데, 유압을 여기 만약에 180와트를 하면은 각 관절별로 나눠서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180와트를 다 몰아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봇을 만들면은 약간 생체 모방 로봇, 우리 지구상의 그 진화된 동물을 닮아가게끔 로봇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체 자체가 스프링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동에 강합니다. 뭐 이렇게 뛰어내릴 때 어떤 기업 파손될 위험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빠른 동작과 큰 힘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 변속기 개념으로 얘를 펌프를 잘 조절하면, 얘 시트를 잘 조절하면 변속기로 얘를 쓸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모터를 여기다 붙이고 하면은 저희가 이 커브에서 여기 파워랑 F랑 뭐 오메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스위칭 해가면서 얘가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크죠. 네. 그다음 왜 그러냐 봤더니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관절을 구성하면은 유격이 심하고 작동 각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작동 각도가 뭐 많아봤자 저희가 제어로 쓸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45도 정도 되는데요. 이걸 더 크게 한다고 포바링키지만, 그러니까 뭐 5, 6 이렇게 가면은 유격이 더 커지고 덜컹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굴삭기 보시면 그 덜컹덜컹거리는 게 많죠, 그죠? 그거 이제 막기 위해서 기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어에서 어떤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걸 하는데요. 이거를 로봇 관절에 쓸 만큼 작게 만들어지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습니다. 되게 큰 애들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베인 쪽인데, 베인 쪽은 뭐냐면 여기가 이 리니어 실린더를 다 꼬아놓은 거죠. 꼬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압력이 차면 얘가 밀리고 여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돼 있고 요게 실이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력에 따라서 팽창되고 하니까 이게 막 실링 부분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지 때 꽉 압이 낮을 때 꽉 잡고 있어가지고 마찰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뭐 내부 리키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잘 하면 될 텐데, 좀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 모터는 사실 입력을 0을 주면
저희가 전압을 안 걸거나 아예 그냥 전기를 끊어버리면 얘는 그냥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외력에 거의 순응해서 그냥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압은 매우 높은 강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속도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대비해서 속도가 변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전류 제어가, 그러니까 힘 제어가 어렵고요. 그냥 입력만 조절해가지고 모터처럼. 그리고 역구동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입력을 제로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밸브의 입력을 컨트롤 값을 제로로 주는데도 이 녹색이 폴스인데 엄청난 폴스 뛰더라도 위치 이동은 거의 1mm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 실린더에. 어마어마한 어떤 역동을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 상태에서도 위치 제어 걸어서 하더라도 외력에 굉장히,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압의 장점으로 해서 뭐 그 시험기나 이런 데 잘 쓰였는데 저희가 로봇에 쓰기에는 그 특히 보행 로봇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이 필요한 어떤 그런 타스크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센서 분해능의 한계입니다.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가 달리니까 그만큼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 고분해능 엔코더는 가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힘 센서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실린더 경이 38, 제가 이 숫자 정확히 보였는데, 하여튼 저희가 진풍 로봇에 썼던 게 그게 800kg 포스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저 뭐야 로드셀을 달면은 10비트나 뭐 10비트만 하면은 거의 8뉴턴이 그 8000뉴턴이니까 아프 맥스가 8뉴턴이 그 레졸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또 이제 센서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관이 붉은 라인 쓰고 작동식 뻣뻣해지는 문제, 그다음에 누유 잘못 만들면은 누유 문제, 그리고 누유 잡기 위한 또 마찰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오래 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면 이게 로봇 이게 뭐냐면은 건설 기계랑 시험기에서 이미 어 기술이 거의 태조기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부품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 이쪽에 들어오는 걸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로봇 성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보슨 다이내믹스가 빅독 만들어서 이제 알파독 거치면서 계속 유압 부품들이나 부품들을 계속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도 보면 이런 유압이나 아니면 프레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부품을 만들면서 이런 그 퍼포먼스가 나오게 됐거든요. 저희 노력을 좀 간단하면 저희는 아까 만들었던 이런 부분, 그 기존의 유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텐던 구동 액추에이터를 제안을 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트레디셔널한 선형 실린더, 리니어 실린더를 씁니다. 이게 만들기 쉽고 가격 싸고 누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유리하고요. 저희가 텐던을 감음으로써 아까 말했던 작동 각도, 로타리 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크 선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로고팔이고요. 얘가 뭐 더블 포발 링키지나 이런 게 쓰지 않았는데도 완전 접어서 완전 펼 수 있는 그런 작동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6kg인데 얘는 10kg 정도, 뭐 물론 3자유도밖에 안 되지만 그 6kg인데 10kg 정도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중력 보상입니다. 이게 압력 제어로 해가지고 중력 보상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논문 나오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그 포항에서 2007년도부터 컴플라이언스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중력 보상에서 영토크 제어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만지면은 아무리 그래도 기어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살짝 친다고 쳤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툭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그 협동 로봇처럼 그 직접 교시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F 센서라 가지고 충돌 감지하는 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근육 모방하는 액추에이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쓴 타입이 이런 타입인데 이 타입의 문제는 뭐냐면 스틸 와이어나 아니면 카본 와이어가 들어가고 유연 코팅으로 해가지고 실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휘어져 버리고 왜냐면 이 바깥을 싸고 있는 게 이렇게 휘어지려 그러면 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납작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안 쓴다 그러면 여기 묶는 부분이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길어지고 이 축에서 여기까지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콘돔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기존에 요렇게 실링을 했었는데 요렇게 들어가서 압을 받으면 이렇게 얘가 콘돔 자체가 늘어나는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애기들 가지고 노는 풍선 가지고 지금 샘플로 만들었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성형해가지고 그 실제 MBR 재질로 해서 만들어 요거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실험하는 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게 재료나 뭐 이런 쪽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소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한 3시간인가 있다가 계속 1초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 2시간 반인가 있다가 얘가 끊어지더라고요. 그 문제를 계속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로봇용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좀 여러분께 좀 같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관절 구동 관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로봇 자립형 로봇 만들 때 바디가 있고 조인트가 있으면 저장 장치, 변환 장치, 전달 장치, 물리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뭐 배터리, 모터, 기어, 링크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봤을 때 전기 모터는 이 변환 장치랑 전달 장치가 조인트 쪽에서 다 쏠려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요즘 협동 로봇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관절 자체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손목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 모터에 텐던해서 이 변환 장치를 이쪽 최대한 바디 쪽으로 가져온 게 이제 그 한기대의 김영재 교수님 와이어로 해가지고 로봇팔 만드는 굉장히 가벼운 로봇팔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단점이 좀 있는 거고. 유압 같은 경우에는 전달 장치는 여기 있지만 그 변환 장치를 일로 옮겨놓고 여기서 파워팩이 되고 물리적 에너지를 여기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관이 되겠죠. 그 전달하니까 얘는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저장 장치와 동력 변환 장치가 있으면 전달해서 여기에서 물리 운동이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생체 모방적인 관점에서 근육을 봤더니 근육은 저장 장치가 있고 혈액을 통해서 근육이 변환 장치, 전달 장치를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팔 무게가 3.5kg인데 68kg 뭐 그 이상도 드는 이런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에너지원을 여기다 뒀을 때 물리적 에너지가 약한 어떤 매개체가 가지 않습니까?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압력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압이 아니라 연료를 보내면 어떨까? 혈액처럼 연료를 보내서 하자. 그래서 관점을 물리에서 화학으로 바꾼 거고 이게 엔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료 호스 보면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얇죠, 그죠? 조금만 들어가도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은 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챔버가 있고 여기에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폭발을 하면은 저는 약간 수소도 고민했었는데요. 뭐 촉매를 해서 촉매가 이제 자극이 전기가 되면 그 나온 물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땀으로 배출하거나 그래서 이 개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개수나 이 폭발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여기 압력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뭐 약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같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특허도 안 냈습니다. 이거는 저희 로봇이 하려 그러면 이거 누군가 이걸 만들어주면 저는 로봇 하는 입장에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화학을 그 고등학교 때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냥 계속 오픈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로봇을 위해서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액추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하면서 보슨 다이너스의 마크 레이블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로봇 하는 입장에서, 엔지니어 그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80년대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왔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build it, break it, fix it. 그러니까 만들고 부수고 고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말하는데 만들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을 절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진짜 그 네. 그래서 만드는데 용기를 꼭 가졌으면 하고요. 부서지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치는 데 대한 어, 귀찮음을 버려라.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설계가 오래 걸리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만든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성을 쏟았다 보니까 실험할 때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니까 고치는 게 사실은 귀찮으니까 브레이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나선현처럼 이게 발전돼서 이게 커진다. 우리 로봇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실패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부분은 그 기구적인 리밋이 아니라 제어적인 리밋을 통해 가지고 요즘 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최적점 찾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원격 제어로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예, 막아놨습니다. 이제 특이점이 안 가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뭐,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구학적으로는 저희 그 관절 자체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모터처럼 뭐, 이렇게 360도 회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유압은 기부적인 리밋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 근육이 뭐 지금 SMA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떤 부피 대비 큰 힘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어성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은 어 모터를 버릴 수 없는 게 저는 지금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모터 정도의 제어성이나 어떤 특성들이 나오면서 가볍고 예, 작은 거. 사실 인공 근육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근육 액추에이터를 말씀드린 게 일종의 인공 근육인 거죠. 그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액추에이터 문제는 꼭 누군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필드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인공 근육이 만족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저는 이제 유압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유압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했던 게 아까 그 엔진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런 거를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면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좀 제가 이제 되는데 이게 저 혼자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모니터 보고 막 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네. 몇 분이 네. 좋은 강연 해주셨다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제가 오늘 위로가 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웨비나 개최를 저희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네. Q&A로 이렇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라는 피드백을 이렇게 받은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사실은. 네, 오늘 이제 아이고.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너무 잘 네.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영 님이 로봇이 넘어야 할 산 발표 내용을 잘 들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외계 종족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트랜스포머. 예. 사실 그 트랜스포머는 인간의 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계 종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은 외계 종족으로 붙어 있지만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야 다족형 모빌리티 문제 해결할 때그
뭐죠? 컴바인 앤 머지 자체가 트랜스포밍이라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여기서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보면서 물론 누구나 트랜스포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머지랑 네 머지랑 그 컴바인이란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태현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 나오시기 전에 제가 아까 이거를 넣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좀 넣었었는데 챗GPT 문제 있지 않습니까? 챗GPT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설계조차도 이제 로봇이 해주지 않을, 아니 AI가 해주지 않을까. 그 저는 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챗GPT가 지금은 약간 언어 모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제가 봤던 딥러닝은 최적화하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최적화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서까지 다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튜닝 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그 우리가 뭐 제어기 설계해 놓고 개인 튜닝을 학습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를 막 질문 줄 때 자기가 막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저희한 야 너 설계한 거 이런 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라고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지금 제 나름대로는 이게 최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길 AI도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로봇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 아틀라스가 아예 그 다리나 이런 것들을 다 3D 프린팅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레인보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많은 금속 3D 프린팅 부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그 센서 붙이거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붙일 때는 아예 그냥 예전에 가공 막혔던 게 그냥 3D 프린트 뽑아서 하시기도 하시죠. 저희도 지금 3D 프린터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는 하중이 원체 이제 세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거든요. 금속 3D 프린팅을 저희만큼 하면은 그 오히려 금액이 되게 이제 높아지는데 그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절삭 가공이나 아니면은 용접 가공이 저희한테는 좀 더 맞아서 아직 저희는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유압 매니폴더 부분은 아예 저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를 완전히 막 가운데 그 관이 들어가고 그 절삭 가공이 가공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아예 3D 프린팅으로 해서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3D 프린팅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3D 프린팅으로 해주고 있고 저희 학생이 뽑아왔는데 그 실리콘도 요새는 그 아예 3D 프린팅해서 오더라고요. 성형해야 되는 것도. 그 뭐냐면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빠졌지만 그 생체 모방 웨어러블 로봇도 하는데 거기에 좀 유연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실리콘으로 뽑아오더라고요. 네. 진짜 3D 프린팅은 앞으로 그 로봇하고는 꼭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3D 프린팅이랑 AI랑 합쳐지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요새 이런 생각할 때마다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추가적인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사님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그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제가 박사님 메일 주소 올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여기 메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추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제 발표해 주신 박사님과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강연 가면 학생들 강연 가면은 마지막으로 비치는 강연이니까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로봇 하는 게 세금 받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국민이 저한테 세금을 주는 거는 사실 이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저한테 이제 주는 거고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저의 주인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만든 로봇이 위험으로부터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실패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